힘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페라를 보러 가면 서곡이 있어요. 서곡. 서곡 일종의 맛백인데 이런 거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5분 정도 인트로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를 갔는데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이제 로마 여행을 하는데, 이 가이드가 콜로세움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가 진짜 콜로세움을 지었나 싶을 정도로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음악을 남들에게 설명하면서 항상 주저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작곡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음악도 조금 공부했을 뿐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이드를 딱 보는 순간 맞아, 가이드가 콜로세움 짓지 않았어요. 벽돌 한 장 얹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고 나도 음악 가이드 해야 되겠다. 음악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작곡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지만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제 소개는 이제 차차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도덕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이런 걸 온전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전한 삶에 대한 그 현자들의 견해는 이런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배를 다 사용해서 사는 거예요. 머리만 지나치게 쓰거나,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잘하는 그런 것만도 아니고, 또 추진력 강하고 실천력이 강한 몸으로 하는 것, 그것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게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온전한 교육의 목표는 뭐죠? 이건 지도체예요. 지도체.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아요. 머리와 가슴과 몸을 잘 사용하는 거. 이 도교에서 우리는 천지, 가장 온전한 우주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완벽한 온전한 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각형이 어떤 일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룰 오브 3라고 해서 3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3의 법칙.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3번 하는 것도 다 이것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3개를 넘어가면 가위바위보를 5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번을 하려면 한 네 번째쯤 되면 지금이 몇 번째지? 내가 몇 번 이겼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3번까지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편안한 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 기업하시는 분, 직원들한테 훈시할 때도요, 3가지만 하셔야 돼요. 3가지를 그냥 기억을 해요. 5가지 하면요, 앞에 3가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거는 3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3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음악과 관련돼서도 이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젊어서는 국영수, 나이 들면 무기체. 저는 이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라이프 타임으로 보면 사실 세 개가 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현재 시간에 세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라이프 타임으로 보고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국영수를 열심히 하셨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음미체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음악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음악을 그러면 제대로 온전히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악을 온전히 즐긴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와 가슴, 배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음악이 어떤 예술이고 예술은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감하고 그걸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뭔가 허전해요. 나도 그걸 해봐야 돼. 그걸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용어 중에 뮤직킹이라는 건데, 음악하기,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온전하게 즐기는 거는 머리와 가슴과 신체, 배는 신체를 이야기하죠. 신체를 다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음악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생 음악 친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부하고 연주하는 거는 오늘처럼 하는 아카데미 콘서트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음악 감상을 위해서 제가 오페라 해설을 제가 하기로 했고, 와인을 마시면서 오페라 감상을 하는 와인과 오페라 파티가 있어요. 줄여서 와오 파티.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2번 하는데, 같은 내용을 2번 하는데 편하신 날짜에 택일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평생 음악 친구는 온전한 음악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분이야말로 진짜로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음악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영감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5년 전에 네이버 밴드에 영혼을 깨우는 클래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악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원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 찍은 건데 15,081명이네요. 많은 분들이 음악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음악회도 이 자리에서도 했었고, 음악회도 했었는데, 그것만 온라인에서만 하다가, 주로 온라인에서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뮤직킹, 음악하기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영클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평음친, 줄여서 평음친이 운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불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서편제,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서편제의 유봉역으로 나왔던 어정혜 씨와 함께, 그래서 굉장한 스타가 되신 분이기도 하고,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영화도 많이 하셨고, 연극도 하셨고, 그러다가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셨고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다? 예, 반갑습니다. 서편제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판소리 하는 사람이 왜 여기 클래식 강연을 초대받았나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 백 선생님하고는 제가 성악을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된, 제가 또 백 선생님 강의도 듣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소리도 전공자가 아니고, 이 벨칸토 노래도 전공자가 아니고, 연극도 전공자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서 동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대학교 연극반, 서울사대 연극반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가지고 연극의 길로 들어가면서 막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다가 또 어떻게 판소리를 알게 돼가지고 판소리.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전공자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백 선생님이 그 가이드가 굉장히 뭐 콜로세움을 지은 사람처럼 살더라고. 저도 역시도 전공 안 하면서 가이드 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음악은 특히 제가 이제 연극이나 뭐 이런 쪽 얘기보다도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저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훑어보고, 음악이 지금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지금 저에게 가까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판소리를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아주 늦게 배운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벨칸토 음악을 사실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일제시대 때 기타 치면서 음악도 노래 부른 사진도 있고, 성악을 공부하겠다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성악에 열광적인 팬이었었는데, 일본에 유학도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옛날에 무슨 세계 명곡 330곡집인가 있어. 세광 출판사에서 나온. 그거가 닳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이태리 민요로 먼 산 다르차인데, 이걸 우리말로 잔잔한 바다 우로 저 배는 떠나가며 노래를 부르니 나폴리라네. 뭐 이게 눈을 감고 막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폴리가 너무 멋있는 것인 것 같고, 또 나몰캐는 전혀도 좋아하셨어요. 그래. 푸른 잔디 부르르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 하면서 이 사투리로 이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총각 때 나몰캐는 처녀를 좋아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 형제가 6형제인데 다 모아가지고 노래 자랑을 시켰어요. 노래 하나씩 해봐라. 어머니도 해보라고 하면 어머니는 너무 빨개져가지고 안 하는데, 어머니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봄처녀였습니다. 유일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다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의미에서 봄처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처녀 재오시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노을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가. 이런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누이들 다 노래를 좋아하는 이쪽에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합창반에도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한국 가곡 이태리 민요, 이 오페라 아리아, 황태자스사랑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뭐 다른 시간도 뭐 좋아했었지만 저는 뭐 음악 시간만 되면 막 가슴이 떨리고 가서 선생님이 뭐 노래하라고 하면 그냥 막 손들고 나가서
무조건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선생님이 너 지난 시간에 했잖아. 너 나오지 마.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때는 정말 성악이라는 거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이 이렇게 레코드 듣고 혼자서 뭐 산에 가서 막 불러보고 소리를 흉내를 낸 그런 거였으니까 제대로 부른 노래는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음대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성악을 너무 좋아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저 고등학교 때인가 물망초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 막 너무너무 막 떨려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주제곡을 열심히 불러서 배워서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살려서 한번 불러보는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긴장하니까 목이 건조해서 막 떨린다. 더군다나 우리 전공하시는 이 테너 선생님이 앞에 서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물망쳐야 돼. Partirono le rondini dal mio paese freddo e senza sole, cercando primavera di viole, nidi d'amore e di felicità. La mia piccola rondine part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ì.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re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re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왔는데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이런 노래 좋아하고 뭐 연극반에서도 가곡 부르고 막 오페라 아리아 부르고 하는 걸 좋아했었다가 동문학을 했으니까 또 베토벤도 좋아하고 뭐 이 힐리베디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연극반에 들어서 이제 뭐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라북도 전주 밑에 김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제 국악원에 친구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마침 이 친구도 김제 국악원에서 뭐 판소리를 배운대. 판소리? 판소리가 뭔데? 해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생겼던 정자, 여기에 정자 위에 이런 분위기에 여기는 이제 남자애인데 어린 소녀애가 댕기머리를 따고 한 3명이 선생님 앞에서 판소리 배우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난생 처음 판소리라는 걸 듣고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어째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 우리 음악 선생님은 민요나 판소리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 베토벤의 열광적인 숭배자였거든요. 그래 충격을 받고 그때 판소리에 김제국악원에 그 박보아라는 명창이 있었고 또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판소리나 국악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면서 인연이 닿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3학년, 대학교 3학년, 4학년 요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상한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드디어 단성사 앞에서 박초월 국악 전습소라는 곳을 길 가다가 종로 3가에서 이렇게 가다가 옆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 건물인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운명의 박초월 명창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한 그때 50 중반 이 정도 되셨는데 이런 학원에서 전부 여자들이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제 무조건 하고 찾아갔어요. 그때는 판소리를 들은 뒤로 레코드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판소리를 좀 배워볼까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무조건 하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왔냐고 해서 그냥 판소리 배우고 싶어 왔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이리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북을 탁 놓고서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 배우러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진도아리랑입니다. 피아노로 치면 바이엘 같은 노래예요. 가장 쉽고 이제 기본적인 진도아리랑 한 대목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따라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어요. 제가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랑 아줌마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막 웃어. 왜 웃었을게요? 제가 이랬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이 사람은 판소리를 소프라노로 하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왜 웃는지 몰랐죠. 그때는 노래하면은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이제 알았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배우는데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옆에서 아가씨들이랑 아줌마들이 키식키식 웃어. 노래를 이상하게 한다고. 발성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을 때는 벨칸토식으로 민요를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혼란이 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내가 판소리나 민요를 배우는데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음악에 대한 관념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못하겠는 게 떠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당 이러 하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악보에 없어. 악보에 없잖아. 요 꾸밈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국악이 가지고 있는 이 꾸밈음을 이해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판소리를 배우면서 음악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발성과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 소리를 내는 방법도 도저히 저는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내는 발성을 잘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를 배울 적에도 요요 이렇게 거칠게 굵직하면서 거칠게 목에서 쥐어 짜는 듯이 낸단 말이에요. 소리를 그렇게 내야 되나? 요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다시 하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근데 저 정읍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와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냥 하면은 선생님이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서 농사 지으면서 동네에서 부르는 민요를 부르다 보니까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걸로 이 사람은 발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부를까? 그러면서 한 5년간을 소리 내는 방법, 발성, 이 음악이라는 게 뭐냐, 좋은 소리라는 게 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점점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느 잡지사에서, 여성 잡지사에서 인터뷰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 병풍을 막 치더니 자네 이거 입어 하고 집에 있는 옷을 막 나를 입혔어요. 그리고 푹 갖다 놓고 이렇게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빵 찍었어요. 그때 배운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북 칠 줄도 모를 때인데 이게 잡지사에 나갔습니다. 이 선생님하고는 너무 나중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처럼 친해져 가지고 선생님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판소리 평생 살아온 옛날 광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삶과 그 예술에 대한 거를 정말 이제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나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들 공부 좀 가르쳐 주고 나는 선생님한테 공짜로 공부 배우고, 저는 선생님한테 학원비 첫 달 6,000원 내고 그 뒤로는 수업료를 드린 적이 없어. 제가 둘째 달에 저 학원 못 다니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고학하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비 낼 돈이 없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금 생각하더니 그래요? 자네는 공짜로 댕겨. 왜요? 자네는 서울대학생이잖요. 서울대학생이 선생님 제자가 된 게 처음이야, 평생에. 그래가지고 장학생 하라고 장학생으로 댕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수 장학생까지 시켜주셨어. 인간문화재 전수 장학생 하면 나라에서 전수 장학비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대신 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하고 한 10여 년,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 집에서 아들 공부를 가르칠 때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새벽이면 저를 깨웁니다. 불광동에 사셨는데 뒷산에 아침마다 등산을 가셔. 새벽 5시면 가가지고 산에서 목을 풉니다. 시조로 목을 풉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러냐? 아침에는 살살 중음으로, 중저음으로 해가지고 길게 숨을 내는 거를 해야 돼 해가지고 같이 체조도 하면서 목 푸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또 제자들 가르치면 이 제자, 저 제자, 여러 제자들 배우는 거를 옆에서 또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저도 판소리 광대의 한 식구처럼 나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한 10여 년을 배웠습니다. 그 한참 대학교 때 집에서 저 막 연습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막 북을 두드리고 노래하니까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좀 보자고. 대개 아드님이 왜 저래?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당 되려고 저러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주머니 생각에는 저런 판소리 하면은 무당이나 광대, 기생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이 왜 저러느냐고. 우리 어머니는 지가 좋대.
지가 좋아서 한대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제가 그런 성악을 좋아하다가 갑자기 판소리 한다고 해도 전혀 뭐라고 안 했었어요. 아, 이게 뭐지? 왜 아들이 좋아하지? 이걸. 저는 나름대로 판소리 공부를 하면서 판소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성악의 세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졸업하고 판소리 공부를 하는 중에도, 연극을 하는 중에도 이제 첫 직장을 뿌리 깊은 나무에 가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 기자할 때 이 한창기 사장님이 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문화 기획자로서는 뭐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회사 사무실에다가 이런 홀에서 1년, 매년 동안을 판소리 완창, 판소리 감상회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최고의 인간문화재 명창들은 다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저는 직원으로서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거기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이 사장님도 브리테니카라는 대형 백과사전을 팔아서 돈을 번 분인데, 우리 문화와 우리 전통 문화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고, 그 판소리 감상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분이 만든 최고의 명음반이 브리테니카 판소리 전집입니다. 그 당시 최고 명창의 최고 수준의 판소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세계 시장에다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래 이제 말년에 선생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쇠약해 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선생님한테 배운 이제 판소리를 가지고 제가 새롭게 좀 창작도 해가지고 막 부르고 다니고 한동안은 그러고 다녔습니다. 민요와 판소리를 가지고 연극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극 작업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국립극장에 있는 국립창극단 창극 같은 거는 제가 연출도 하고 대본도 써주고 여러 작업을 같이 합니다. 창극 배우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편제까지 갔죠. 뭐 서편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임권택 감독님이 그때 서편제를 만들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 만나자고 대학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정준 선생 뭐 소리의 빛이라는 단편 소설 아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영화로 하려는데 김 선생이 시나리오도 쓰고 주인공도 하면 내가 할 것 같고, 못한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도 쓰면서 음악 감독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선곡을 하고 모든 촬영 뒷바라지를 다 해서 같이 했죠. 이게 이제 진도아리랑 불렀던 장면이죠. 이제 이때는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들도 웃지는 않을 만큼 부를 때니까 오정에는 본래 판소리를 어려서부터 했던 아주 뛰어난 재완이고 뭐 그래서 아주 대단히 히트를 했죠. 뭐 여러 장면들입니다. 이 판소리가 이제 이 옛날에 그 20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요때는 어마어마한 인기와 최고의 말하자면 성악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선비들이 어떤 선비가 썼던 한시로 쓴 거를 번역했습니다. 이따금 환호하는 네 마디 소리, 넓은 뜰에 구경꾼이 구름같이 몰렸네. 이 밤에 부질없이 횃불 걱정마고 반달이 구름. 판소리 공연하는 장면을 이렇게 열광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게 팔명창이라는 사람들이 전해옵니다. 권삼덕, 송옥로 쫙 조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일화와 에피소드들만 전해옵니다. 음반은 안 전해와요. 그 당시 이제 광대들의 연희였는데 선비들이 이런 연희를 보고 쓴 시가 지금도 몇 개가 전해 와서 그 풍경을 그 당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장안의 이름 높은 가객 우춘대. 오늘 누가 능히 그 소리를 잇나. 술자리에서 한 곡 빼면 비단이 천필.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 같아. 조용필만큼 받았나? 권삼도 뭔가 라지거리네. 그 정도로 인기와 대단한 대중적인 인기를 그랬던. 이제 물론 그렇지만 신부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광대에 대한 사회적 이 대접은 낮았습니다. 예술은 사랑했지만 그런 이제 일화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그걸로 한 천대와 한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그런 점을 너무 이제 안타까워했죠. 이 광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일제시대 때 있습니다. 조선 창극사라는 너무 귀한 책입니다. 판소리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판소리 광대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전기도 없고 뭐 글도 쓰지 못하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전부 입으로 전해져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악보도 없고 이 판소리는 전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제시대 때 살아있었던 그때 광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구술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기록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었어요. 메이지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민족 대표 48인 중 1인이었는데 다행히 월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이 책을 썼을 때 서문에 이랬습니다. 조선 사람이 광대 소리는 좋아하면서 광대 인격은 천대 멸시하는 현실에 나는 분개한다. 광대 소리야말로 조선의 심상이 들어있는 소리요. 광대야말로 당당한 예술가이건을 천대를 받아왔으니 내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부각을 시키겠다. 다시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말로 그 관념 시점 광대의 예술 사회적 모든시가 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동문선에서도 나오고 아주 고전으로 우리나라 판소리를 공부할 때 아주 꼭 읽어야 되는 고전으로.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옛날 대명창들의 노래와 이것을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폭포에서 뭐 했다, 뭘 했다, 뭐 별별 얘기서부터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 러브 스토리도 있고 뭐 너무 재밌습니다. 서편제 쓸 때도 이 책을 많이 참고했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거기에서 이제 동편제와 서편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방, 거기가 남원, 구례, 곡성 요 지방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의 소리제고, 서편제는 서쪽, 보성, 해남, 강진 요쪽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의 소리제인데 약간 맛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이 소리가 더 좋다, 이 소리가 더 좋다 해가지고 서로 싸워. 명창들끼리도 서로 자존심이 내 거가 최고다, 아니다 내 거가 더 최고다 해가면서 막 이게 싸우던 시대가 조선조 말쯤 됩니다. 조선조 말. 그때 막 마치 뭐 오페라 성악계에서도 뭐 마리아 칼라스 좋아하는 사람과 뭐 레나타 테발디 좋아하는 팬들이 막 서로 싸우듯이, 그래가지고 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서로 이제 제자들도 서로 교류를 나눌 만큼 심각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편제 시조는 송흥록 명창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전설적인 우리나라 판소리의 최고 명창입니다. 가왕이라고 그래요. 가왕 송흥록. 이게 남원에 가면은 지금 국악의 성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의 성지에 전설적인 최고의 명창들을 몇 분을 쫙 모셔놨는데 가짜로 무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제1등으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명창입니다. 제가 지금 이 송흥록 명창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들려고 동편제라는 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동편제의 이제 시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의 소리제가 송흥록이 3대째 집안으로 송흥록 아들 동생 송광록 그 아들 송우룡 그 손자 송만갑까지가 쫙 이어지는 판소리의 원조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도 저 남원 운봉 비전마을에 가면 이분 동상이 서 있고 생가라고 복원을 해놨어요. 이게 남원 운봉의 비전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어쩐지 몰라. 근데 우리 박초월 선생님도 여기 비전마을에서 태어나셨어. 그래가지고 이 비전마을에 우리 박초월 선생님 생가도 같이 복원돼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최고 장기가 귀곡성이었다. 춘향전의 옥중과의 귀곡성을 하면 제가 이제 서편제에서 오정희한테 이거 가르치다가 옛날 송흥록 명창은 이 귀곡성을 하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름 끼치게 해라. 막 이런 거예요. 실제 뭐 귀신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설적으로 얼마나 잘했으면 귀신이 나타나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질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노래를 했다. 이런 분입니다. 뭐 기생맹렬과의 아주 유명한 사랑 이야기도 전해지는 이 비전마을 송흥록 명창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유전 명창이라는 분이 이쪽 서쪽 지방에서 또 너무 인기가 좋았어. 대원군이 그 당시 판소리의 최고 애호가였고 패트론이었는데 대원군이 이 사람을 흥선 대원군이 서울로 보내가지고 벼슬까지 주고 네가 천하 제일 명창이다. 천하 제일 강산이다. 이런 호까지 내려줘서 이 사람이 강산 박유전이야. 그 정도로 잘했어. 그런데 이분도 이제 추모비가 있고 근데 이 송만갑이라는 분 때부터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초기 명창이에요. 이때부터 레코드가 전해져요. SB판으로. 근데 이 양반에게는 유명한 또 일화가 있어. 이 양반은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송흥록이니까 명창 집안에서 뱃속에서 명창 소리를 듣고 자라서 이미 5살, 6살 때부터 소년 명창으로 유명해졌어. 유태평양이처럼. 그런데 10서너 살 때쯤에 이 서편제 명창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집안에서는 동편제만 전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듣고서 섞어가지고 불렀어. 그걸 듣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잡아 들여다가 이놈 때려 죽인다. 사약을 내린다. 우리 집안의 법통을 어긴 놈이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이 아무리 그래도 젊은 놈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파문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파문을 당해. 그런데 이분이 한 20대 지나서 30대가 되니까 전국에서 이 사람 소리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 최고 대장이 된 거예요. 최고 명창이 되고 그 당시에 판소리 협회라든가 무슨 국악인들 모임의 최고 어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내내 이분이 이제 대장 노릇을 했어. 근데 이분이 이론이 그런 거였어. 판소리 광대는 포목장수와 같은 것이다. 관객이 무명을 원하면 무명을 주고 비단을 원하면 비단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은 서편제를 원하는 때는 서편제로 노래를 부르고 동편 소리를 좋아할 때는 동편 소리로 해라. 너무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그리고 나는 동편 소리지만 제자 중에 너는
서편 소리가 어울리겠다 하면 서편 명창한테 너는 가서 배워라. 그래서 그 명창들하고도 친구로 다정하게 보내면서 굉장히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요즘에 여야 대립보다도 더 무서운 대립이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집안에서 파문당할 정도로 이분이 철학이 있었어요. 좌우 통합파, 동서 통합파. 그러면 동편제 서편제가 어떻게 다른 거냐? 사실 일반인은 들어봤자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알아. 오늘 한번 맛을 들려드릴까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죽어서 슬피고 운다. 서편제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감정을 진하게 섬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장단이 조금 늘어지죠. 동편제가 온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얘를 어쩔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춘향 예를 들면은 조조가 병사가 죽어가지고 슬피 운다 하면은 동편제로 울으면 어울리겠죠. 근데 뭐 저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떠나가지고 그리워가지고 이를 어쨌거나 쓸 때는 춘향이는 서편제로 울어주면 맞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느낌과 맛을 거기에 어울리게 하면 되는 건데 이 동편제 사람들은 모든 노래를 이렇게 느리게 하거나 감정을 진하게 가거나 여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절대 금지를 시켰어요. 감정을 굵고 절제하고 남성적으로 퍽탁 가는 게 진짜 소리다. 그래야 된다. 굉장히 클래시컬하죠. 이 서예로 치면은 막 굵은 붓으로 일필휘지 막 꽉꽉 하는 그런 추사체 같은 막 힘 있는 그런 체가 있고 아주 섬세하게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채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체의 맛이 다르듯이 노래하는 맛도 다른데 그걸 동편제, 서편제의 차이로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서편제를 보고서 판소리는 다 저렇게 슬프고 흥이 막 그냥 한스럽고 막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판소리는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웅장하고 씩씩하고 경쾌하고 아주 재밌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 판소리의 세계를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판소리 명창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는요, 판소리 명창들이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박록주 명창이라는 여자 명창한테는 김유정, 동백꽃, 김유정 작가가 미쳐가지고 학생 때 완전히 그냥 혈서를 쓰고 막 그런데 이 명창이 차갑게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기생방에 다니면서 소리 듣냐고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정말 혈서 쓰고 자살 소동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 박록주 명창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받아줄 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판소리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다 그랬어요. 네. 이 민방울 명창은 이름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명창이죠.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분이 24살 때 서울에 와가지고 쑥대머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음반이 나왔는데 그 당시 100만 장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밀리언셀러 음반을 했어요.
이 양반의 쑥대머리는 지금까지도 바게리나 이런 친구들이 뭐 어디 나오면은 부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본래 이대로 안 하고 이거를 요즘 국악가요풍으로 싹 바꾼 그런 쑥대머리라는 건 이제 춘향이가 옥중에서 머리가 쑥처럼 헝클어진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러면서 너무너무 애절하고 통곡과 막 인방울 명창은 너무 그 당시 인기가 최고 폭발한 것이라 뭐 전설처럼 전해오는 인기 스타였어요. 여자들하고도 너무 많이 사연이 많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자 광화문에서 모든 여자 명창들이 다 소복을 입고 이렇게 상여를 메고 갔어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 양반 이후로 전무후무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명창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판소리를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판소리를 정식 판소리는 제가 이제 들려드릴 수가 없고 이거를 서편제에 나오는 테마선율 김수철 씨가 작곡한 테마선율을 제가 약간 이렇게 클래식하게 편곡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소리길이라는 가사를 제가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는 한번 판소리 이렇게 길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리워 길을 떠나네 외로운 길 따라 헤매는 정처없는 사랑이여 푸른 달빛 사이로 은하수 멀리 떠흐르는 밤 그대가 그리워 홀로 가네. 푸른 달빛 사이로 은하수 멀리 떠흐르는 밤 그대가 그리워 홀로 가네. 제가 이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본 겁니다. 이제 벨칸토를 제가 한 5년 전에 우연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내가 아는 친구가 나 성악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얼마야? 그래가지고 어이 그래 나도 가자. 무조건 하고 그냥 한번 했습니다. 그때 자나깨나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악을 정식으로 좀 배워볼까 그런 막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성악을 배우기 잘했다 하면서 이 성악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가로수, 진리, 비올링 청소년 시절에 이분들의 레코드를 듣고 그렇게 열광했던 이분들의 노래를 다시 듣고 다시 이분들을 흉내내면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테너들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인수 선생님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인수 선생님하고까지 인연이 맺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동호인 모임에서 노래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박인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저를 보자고 하더니 막 칭찬을 하면서 자기 마스터 클래스에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매주 2번씩 그야말로 경력이 있는 제자 이미 다 성악가로 활동하는 제자들을 또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돈도 안 받으시고 거기에 제가 한 2년 3년 또 다니면서 이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발성 자체보다도 이분이 살아온 인생과 이분이 왜 이 서편제하는 김명곤이를 왜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런데 선생님이 몇 번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젊어서 쭉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태리의 한국 가곡의 밤을 하게 돼가지고 가신 적이 있대요. 가서 잘하고 나왔는데 어느 이태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하시더니 근데 오늘 한국 가곡의 밤인데 왜 한국 음악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거고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이고 이게 한국 가곡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태리 가곡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거기서 한번 크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노래하는 사람이 우리 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태리 노래 풍으로 된 우리 노래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 한국 가곡이라고 안 듣네. 그래서 민요를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요를 편곡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박인수 선생님의 우리 민요 모음집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세타령, 진도아리랑, 검은도 뱃노래, 여러 가지, 농부가까지 다 하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언제 다음 몇 년 뒤에 독일에서 또 한국 음악의 밤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가곡하고 민요를 좀 섞어서 한국 노래, 2부는 독일에 있는 유학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독일 가곡과 오페라 밤 1부와 2부를 나눠서 그렇게 공연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신문에 리뷰가 났는데 1부는 너무 좋았다. 그런데 2부는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박인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성악가라면 한국에서 하는 성악가라면 한국 민요를 알아야 한다. 민요도 부를 줄 알고 공부를 해라. 이러면서 그 서울음대 쪽 그 같이 하는 그 제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더라고. 그리고 민요에 대해서도 더 공부도 하시고 그런 발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고. 박인수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사람 노래 좀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CD 해가지고 들려준 가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터키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테너인데 무라트 카라한이라는 이 사람 노래를 자기가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옛날 대명창 테너들의 음질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터키 민요도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오페라 가수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터키의 국민 성악가더라고요. 유명한 성악가인데 터키 민요도 너무 잘 부르고 터키 민요를 부를 때는 완전히 그 민요풍으로 그 이슬람의 민요들 있잖아요. 약간 떨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너무 잘하면서 자기 레파토리 중에 오페라 아리아와 터키 음악을 함께 하는 이런 테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벨칸토라는 하나의 그 성악곡과 성악의 어떤 흐름과 그 외에도 수많은 성악적 발성법과 성악적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내가 열린 마음으로 즐기면은 그거를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소리도 좋아하고 뭐 이태리 가곡도 좀 하다 뭐 해보고 뭐 대중가요 우리 트로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노래들을 즐기고 부르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즐겁고 아주 뭐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새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뭐 팬텀 싱어를 보면 이 장르가 막 다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성악가가 트로트도 부르고 국악하는 친구가 오페라 아리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발성법의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그 노래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불러가면서 즐길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장르를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요와 판소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벨칸토라는 성악과 판소리와의 이 다른 점 또는 같은 점, 이 명창들의 세계의 일화는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이 벨칸토 성악가들 막 옛날 그 대명창들 그분들은 나는 명창이라고 불러요. 대명창들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판소리하고 또 비슷한 게 맞나. 그리고 그분들의 노래 공부를 할 때의 그 소리 하나를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막 공부하는 평생을 바쳐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뭐 다 판소리에서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 음악의 세계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냥 요즘에 저가 대단히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를 알게 해준 우리 이 벨칸토 우리 성악가 이 대명창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너무 못 부르는 노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오페라 아리아가 있습니다.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uce valle stelle ed orezzava la terra stride all'uscio dell'orto e un passo sfiorava l'arena. Entrava ella fragrante
mi cadea fra le braccia. O dolci bacio, languide carezze, mentre io fremente le belle forme di svani per sempre sogno mio d'amore, l'ora è fuggito e muoio disperato, e muoio disperato. E non ho amato mai tanto la vita, tanto la vita. 감사합니다.